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가족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꿨어요. 특별한 미래를 그리기보다는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람과 저를 반반 닮은 아이와 그저 그런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 그런 소소한 일상을 함께하는 가족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족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남편과 저는 대학 시절부터 연애했고 20대 풋풋했던 그 시절부터 남편과의 미래를 그렸어요. 대학생 때는 어렸으니 막연하게 결혼을 꿈꿨다면 직장을 구하고 자리를 잡고 나서는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일찍 직장을 구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결혼 반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뭐, 결혼? 형한테도 소개해주고 싶어. 위아래도 순서가 있지. 형인 나도 결혼 안 했는데 무슨 결혼이야? 그래, 장남이 먼저 결혼해야지. 장남도 아직인데 무슨 결혼이니? 하지만 나도 결혼할 나이고 형은 만나는 사람도 없잖아. 그래도 결혼은 장남인 내가 먼저야. 바로 장남을 우선시하는 시어머니와 장남이라고 모든 자기 위주로 해야 하는 아주버님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이런 모습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장남인 형이 먼저 결혼했으면 한다고 이야기를 전해줘서 결혼하려다가 조금 미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이 먼저 결혼해야 한다고 해서 형이 결혼 계획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한 해, 두 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연애라도 했으면 결혼 상대라도 있었으면 기약이라도 하며 기다렸겠지만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 막연한 기다림에 저도 지쳐갔습니다. 형은 언제 결혼하는 거야? 지금 만나는 사람도 없지 않아? 그건 그런데 어머니랑 형이 장남 먼저 결혼해야 한다고 하잖아. 그러다가 우리 결혼할 수는 있는 거야? 나랑 정말 결혼할 생각이 있긴 한 거야? 결혼 이야기만 빼면 남편은 다 좋은 사람인데 결혼 이야기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때는 결혼 생활이니 시댁이니 경험해보지 않았으니 시댁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가장 문제인 것처럼 보였어요. 만남은 너무나도 좋고 나에게도 이렇게 잘해주는데 결혼해서도 잘 해줄 것 같은데 결혼 문턱 앞에만 서면 꽉 막혀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을 허비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아이가 찾아왔어요. 갑작스런 아이 소식이었지만 남편은 너무나도 기뻐해 주었고 저를 먼저 챙겨주는 모습에 지난날의 섭섭함은 잊고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 아이를 가졌다고? 네, 어머님. 이제는 결혼 허락해 주세요. 그래, 뭐 아이까지 가졌다는데 어쩌겠어. 괜히 다른 신경 쓰지 말고 아이 생각만 해. 네, 감사합니다.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니지. 결혼은 장남인 내가 먼저라고 했잖아. 우리가 여태 기다렸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기다려. 그리고 요즘 누가 장남차남 따져가면서 결혼해. 그냥 먼저 상황되는 사람부터 하는 거지. 그렇게 순서 안 따지니까 결혼 전에 애를 갖지. 예, 새 사람 들어왔는데 너도 형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형도 속상하니까 그런 거지. 그런 것도 이해 못 해주니? 예전이었으면 장남 결혼하기 전에는 어림도 없었어.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큰 반대 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생겨서 시키는 결혼이라고 하지만 제게 먼저 아이만 생각하라는 이야기 하셨어요. 살뜰하게 따뜻하게 챙겨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느 어머니 같았어요. 다만 아주버님은 좀 더 생기는 듯한 느낌이긴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주버님은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연애도 하지 않으면서 저희 결혼을 미루게 했던 것 하며 처음 보는 자리에서 대놓고 결혼 전에 애를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반듯한 남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남편만 생각하면 시댁도 남편과 같은 사람들일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아주버님을 보니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주버님과 엮이면 피곤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런 제 생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고 첫 명절날이었습니다. 제법 배가 부른 상태에서 첫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를 먼저 가진 상태에서 했던 결혼이라 저도 내심 걱정했었나 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처음 인사했을 때 그랬듯이 살갑지는 않았지만 소소하게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할 테니 수저만 놔라. 네, 어머님. 이리 줘, 내가 할게. 시어머니는 무심하게 저를 챙겼고 남편도 저를 도왔어요. 긴장된 첫 명절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버님이 나타나기 전까지였어요. 아주버님은 저녁 늦은 시간에 술이 잔뜩 취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나 빼고 다 화목하네. 아이고, 무슨 술을 그렇게 먹었어? 아, 몰라. 나 물이나 줘. 며느리도 생겼는데 엄마가 이걸 왜? 며느리 시켜. 얘가 정말. 아가! 어서 물 한 잔 가져다 주렴. 아주버님은 술에 취한 채 저를 막대했어요. 물론 물 한 잔 가져다 줄 수는 있는 일이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좋은 마음으로 좋은 관계에서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술에 취하고 들어와서 물이나 달라고 하지를 않나. 그리고 며느리를 시켜라니요. 며느리가 무슨 가정부인가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꼴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술 취한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는 생각으로 애써 참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며느리한테 시켜라는 말 한마디에 아무렇지 않다는 듯 제게 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아주버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괜찮던 시어머니였지만 아주버님만 나타나면 아주버님, 시어머니는 아주버님 말만 따랐어요. 장남이 최고라고 여기는 시어머니여서인지 장남인 아주버님의 말이면 뭐든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뭐든지 말이에요. 이걸 또 왜 네가 갖고 와? 누가 갖고 오는 게 뭐가 어때? 물이나 마시고 정신 좀 차려. 벌써부터 마누라한테 잡혀서는 집안 꼴 잘 돌아간다. 형 정말? 왜? 덜컥 아이 만들어서 장남인 나보다 먼저 결혼하니까 좋냐? 좋겠지. 재수 씨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장남은 내가 버젓이 있는데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아이 앞세워서 밀고 들어오는 거 아니지? 형! 넌 왜 형한테 소리를 지르니? 형 말이 뭐가 틀려?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 사단을 만들어? 아주버님은 자신보다 먼저 결혼한 남편과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심통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이 그렇게 말 실수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말리기는커녕 장남인 아주버님의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 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믿고 더욱 막 나가는 게 틀림없었어요. 아주버님이 나타난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싸해졌습니다. 불편한 분위기와 불편한 상황이 임신한 제가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주버님의 막말과 그 말이 뭐가 틀렸냐고 남편을 나무라는 시어머니의 대화가 길어질수록 벽에 막힌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답답함이 심해졌을 때 눈앞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병원이었어요. 뱃속의 아이가 견디지 못하고 일찍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일찍 나온 탓에 바로 인큐베이터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눈가가 젖은 채로
한없이 미안하다고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결혼하면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그때 내색하지 않았지만 참 생각이 많아졌어요. 연애할 때나 결혼하고 나서나 남편은 한결같이 좋은 사람인데 시댁만 떠올리면 힘들었어요. 진작 이런 집안인 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로 되돌리기에는 이미 제 곁에는 남편과 아들이라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너무 빨리 태어나게 했지만 그 작은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매일 아이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고 아이와 어서 함께 집으로 갈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그날 상황을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고도 아무런 미안한 마음도 없었어요. 아니요. 차라리 미안해하지만 않는 거였으면 나았겠어요. 아픈 아들을 두고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는 언제 인큐베이터에서 나온대? 아직이요. 지금은 너무 작아서요. 좀 더 커져야 하나 봐요. 인큐베이터 그거 비쌀 텐데. 그러니 괜한데 돈 쓰지 말라니까.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애도 약해 보이던데 인큐베이터 거기 들어간다고 다 사는 것도 아니라며. 거기서 못 나오면 보험금이라도 나오나? 순간 퍽 소리와 함께 남편의 주먹이 아주버님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갑작스런 남편의 행동에 저도 놀랐지만 더욱 놀란 것은 아주버님과 시어머니였어요. 아주버님은 순간 얼어붙은 채 얼굴을 감쌌어요. 잠깐 멍하게 있던 아주버님은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형이야말로 뭐 하는 거야? 뭐? 보험금?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난 어디서 형한테 소리를 질러? 엄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와? 아,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보험금이 아니면 가진 돈이라도 주던가. 남편은 그동안 참았던 모든 울분을 터뜨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돈을 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아주버님을 자주 본 것이 아니라 뜬금없는 이야기에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은 익숙하다는 듯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버님은 이런 식으로 작고 큰 사고를 쳤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일은 허다했고 가게에서 말썽을 부려서 합의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출로도 모자라 사채까지 쓴 것 같았어요. 돌려막기로 하며 버텨오던 게 터지고 만 것이었어요. 돈 나올 곳 없던 아주버님은 보험금을 들먹이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돈이 궁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떠올릴 수 있었는지 인간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을 잠깐 본 것이었지만 그 잠깐 동안 그들의 끝을 본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다행히 남편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형의 얼굴을 쳤을 때부터 이미 끝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온 남편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가족 때문에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해. 우리 가족은 없는 걸로 생각하자. 그게 나을 것 같아. 이제 당신이랑 우리 아이만 생각할게. 시댁만 빼면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가족들이 감당되지 않자 먼저 연을 끊고 살자고 말해 주었어요. 그 약속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지켰어요.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오고 아이가 1살, 2살 커갈 때도 단 한 번도 시댁에 가자는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편까지 완전히 연을 끊은 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 왜 여자들만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되게는 연락하지 않지만 시댁 식구들이 남편에게는 가끔씩 연락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 뻔했어요. 아주버님이 사고치고 그걸 도와달라는 연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연락은 남편 선에서 알아서 정리해 줬어요.
가끔 연락을 하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저도 굳이 알고 싶지 않아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암묵적으로 서로 시댁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꺼내지 않으니 저도 잊고 살았습니다. 오직 남편과 아들만 보며 지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도 완벽한 남편이었지만 아들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어주었어요. 퇴근 후면 곧장 집으로 와서 저와 아들을 챙겼습니다. 시댁이 빠지고 나니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 그 자체였어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말에 아들이랑 둘이 단둘이 여행 다녀오려고 해. 주말에 둘이서만? 요즘 당신 늦게까지 일하느라 바쁘잖아. 남자들끼리 여행 다녀올 테니까 주말에 편하게 쉬어요. 고마워. 잘 다녀와? 남편은 바쁜 제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아들과의 시간을 만들었어요. 주말에 종종 아들과 단둘이 놀러 가기도 하고 지금처럼 여행을 떠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어린 아들과 여행을 가는 남편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자주 다니다 보니 이제 믿고 맡겼습니다. 그날도 특별하지 않은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남편과 아들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틀이라는 주말, 여행을 떠났던 남편과 아들이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기다리며 식사 준비하는데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 와가? 네, 구조대입니다. 핸드폰 주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남편이요? 아들이요? 아들도 같이 있을 텐데요? 두 분 다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병원으로 와주세요. 많이 다쳤나요? 병원으로 빨리 와주세요. 가슴이 철렁 주저앉았습니다. 많이 다쳤냐는 물음에 그저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답하는 구조대의 말에 안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병원까지 달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생명만은 건지기를 바라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서 제가 본 것은 흰 천으로 덮인 아들과 아들이었어요. 병원에서는 도착했을 때 이미 숨은 거둔 뒤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면서 손을 놓고 있는데 저마저도 이 손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남편과 아들을 붙잡고 목 놓아 불었어요. 잡은 손에는 아직 온기가 있는데 금방이라도 깨어날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여전히 반응이 있었어요. 하늘이 야속하게도 저만 홀로 남겨두고 남편과 아들이 먼저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은 저는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힘없이 주저앉아 남편과 아들의 영정사진만 한없이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왜 나만 두고 먼저 갔는지 원망도 했어요. 왜 나 혼자만 남겨뒀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차라리 같이 여행을 떠날 걸 그랬다는 후회마저 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그런 여행을 보내지 말았다면, 남편이 조금 덜 가정적이어서 그냥 집에만 있었다면, 그냥 그렇게 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모든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있더라고요. 그래도 남편 가족이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시댁에 연락한 것인데, 시댁 식구라는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 자기 이익만 챙기기 바빴습니다. 조문객을 챙긴다는 말로 부조금만 챙기고 있는 아주버님.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데도 슬픈 기색 없이 장난만 챙기고 있는 시어머니. 그 사람들은 남편의 가족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저 지나가는 누군가가 죽은 장례식장에 와서 무례하게 떠드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내가 아까 보험사 직원 맞길래 물어봤거든. 그게 상대차 졸음운전이라고 인정했나 봐. 그럼 그쪽 100% 잘못한 거지. 그럼 보험금이 달라져? 아, 그럼. 원래 교통사고는 누가 잘못인지가 제일 중요해. 게다가 지금 2명이나 죽었는데 보통 일이 아니지. 아까 물어보니까 보험금도 꽤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제가 혼자 다 받는다는 거야? 내가 엄만데? 아, 그러니까.
그 돈만 있으면 번듯한 일도 구할 텐데.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속삭이며 이야기한다고 했지만 워낙 큰 목소리에 남을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라 제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보험금을 운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뇨. 정말 악마도 이런 악마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죽었잖아요. 어머님 아들이 죽었고 아주버님 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도 가족이에요? 가족이 맞냐고요? 어디서 큰 소리야? 그렇게 영꾸고 가더니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를 안 보이지? 어머니 아들이 보이기는 하세요? 남편이 어머니 아들이긴 해요? 아들이 아니면 뭐니? 그래, 말 잘 꺼냈다. 내 아들이니까 우리 아들 보험금은 내 것이나 다름없지. 그 보험금은 네 아주버님에게 줘라. 우리 아들의 자식 것까지 전부 말이다.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적어도 남편에게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 오직 가족이니 보험금을 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족 노릇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니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상종할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왜 아주버님에게 보험금을 줘야 해요? 절대 못 줘요. 재수씨, 그렇게 안 봤는데 속물이네. 이 정도면 남편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 아니야? 말 조심하세요. 그렇게 바라고 있는 사람은 지금 아주버님이잖아요. 아이고, 이래서 사람은 잘 들어야 하는데 키가 그렇게 세니까 남편 자식 모두 앞세우는 거 아니야? 너는 보험금 꿈도 꾸지 마라. 제가 보험금을 주지 못한다고 하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단단히 화가 난 듯 소리쳤어요. 그러고는 분을 못 이겨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그러고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와봤자 보험금 이야기만 하니 차라리 오지 않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댁과는 모든 관계를 끝내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보험금이 뭐라고. 시댁은 시도 때도 없이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보내고 힘겨운 저에게 시댁의 보험금 얘기는 저를 더욱 무너지게 했어요. 아직도 보험금 안 보냈니? 어서 네 아주버님한테 입금해라. 제가 왜요? 제 남편이고 제 아들 앞으로 나온 것인데 제가 왜 아주버님에게 줘야 해요? 얘 봐라. 이제 처자식도 없는 네가 그렇게 큰 돈이 뭐가 필요해? 시어머니 눈에는 남편과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제가 보이지 않나 봐요. 오직 보험금만 눈에 들어왔어요. 하긴 본인 아들이 사고로 떠났는데도 저렇게 보험금만 이야기하시는 분이니 저의 슬픔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게 당연한 것 같았습니다. 차마 저는 남편과 아들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보험금마저도 뒷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든 챙기려고 드는 시어머니 때문에 기가 막히면서도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험금은 여전히 제게 지급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시댁 식구들이 더 이상 제게 찾아와서 보험금을 내놓으라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을지 고민했습니다. 남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떠올리다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제게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시댁에서 연락이 종종 왔던 것을 눈치챘던지라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휴대전화에는 아주버님과 시어머니와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부모와 연을 끊는 게 말이 되냐면서 도리를 다하라는 이야기와 함께 용돈을 요구했어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대화 중간중간에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이제는 정신 좀 차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너나 잘해라고 하면서 맞받아 쳤고 특별한 이야기는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야기가 매끄럽지 않은 것이 중간에 중요한 내용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문자는 아주버님과의 문자보다 단출했어요. 뜬금없이 네 형인데 그럴 거냐, 네 형을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냐는 의미심장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아주버님의 평소 행실을 봤을 때 어디에 돈을 물어줘야 하는 사고를 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했어요. 하지만 문자로는 도저히 그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졌어요. 재수 씨, 내가 말이야 기분이 아주 좋아 요즘에. 술 드셨으면 집으로 가시지 왜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시간도 늦었으니 이만 가세요. 아이, 재수 씨, 내가 재수 씨 속상할까 봐 왔지.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재수 씨 마음이겠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반쪽이 됐어. 자, 받아. 술에 잔뜩 취한 아주버님은 늦은 시간에 저희 집으로 왔어요.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았는데 복도에서 소리치는 탓에 현관문만 살짝 열어주었습니다. 집으로 들여오려고 아주버님을 막아서고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아주버님이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 꺼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험금 내놓으라고 말하던 사람이 제게 돈을 건네다니요.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일도 꾸준히 하지도 않는 사람이 저 돈이 어디서 났나, 어디서 또 사고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어디서 나긴 뭘 어디서 나. 내가 요즘 괜찮은 사업 하나 하잖아. 그게 어찌나 잘 되는지.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다니까. 무슨 사업이요? 에이! 재수 씨는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자, 용돈 아니요, 괜찮아요.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야. 우리 재수 씨 보험금 많아서 이런 건 푼돈인가? 재수 씨, 보험금 그거 잘 생각해. 남편이랑 자식 죽음을 헛되게 쓰면 안 될 거 아니야. 괜히 큰돈 생겨서 금방 날려먹고 망가진 사람들 내가 많이 봤어. 그러니 나처럼 사업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내가 우리 재수 씨 평생 걱정 없이 살게 해줄게. 돈도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사업인지 캐내보려고 하는데 아주버님은 순순히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술에 취한 상태로 물어보면 말할 수도 있을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는 큰돈은 자기같이 사업하는 사람에게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큰돈이 생기면 금방 망한다나? 그건 아주버님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 텐데 아주버님이 제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아주버님이 한다는 사업이 무엇인지 어디서 또 사고를 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소식을 못 들은 사람이 연락했을까 봐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짧은 통화 후 전화를 끊었는데 남편의 휴대전화에는 통화 녹음이 되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맞아요. 남편은 일 때문에 평상시에 통화 녹음을 하도록 설정해 놨어요. 제가 그걸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통화 녹음된 것을 들으면 뭔가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주버니와 시어머니의 통화를 모두 들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네 형 감방이라도 보낼 생각이야? 그거 합의금 된다는데 너 꼭 그렇게 해야겠니? 저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매번 도와주면 뭐하냐고요. 얼마 못 가서 또 그렇게 사고를 치잖아요. 남자가 일을 좀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형도 자기 딴에는 잘해보려다가 그런 거잖아. 그것 하나 이해 못해줘? 그동안 이해했으니 여태까지 도와줬던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사고만 치지 변하는 게 없잖아요. 몰라요. 이제는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너 정말? 너는 가족이고 뭐고 없니? 어떻게 네 형한테 그래?
그동안 남편은 저에게서 시댁을 떼어놓았지만 남편은 정작 그러지 못했나 봐요. 혼자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좀 더 미리 알았더라면, 남편도 저처럼 연을 끊었더라면 차라리 편하게 떠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장난만 싸고 도는 엄마에게 얼마나 서운함을 느꼈을까. 아주버님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아주버님 편만 드니 가족에게서 제대로 된 가족애를 느끼기나 했을까. 괜히 더 서글프고 화가 났습니다. 평생 그렇게 장남을 위해 희생하게 만들어 놓고 남편의 목숨값까지 탐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든 남편과 아들의 보험금을 노리는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를 떼어 놓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아주버님과 나눈 통화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리려고 그래? 제발 정신 좀 차려. 너는 형한테 한다는 소리가 그딴 소리야? 이런 소리 안 나오게 생겼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 끼치면서 살면 안 되잖아. 형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는지 알긴 해? 내가 뭐 돈 강제로 뺏기를 했냐 뭘 했냐? 자기들이 투자해놓고는 뭘 다 내 탓이래. 투자는 원래 리스크가 있는 거야. 그걸 모르면 안 되지. 그거 사기잖아. 그러니 누가 속을 해? 자기들이 제대로 안 알아보고 속아놓고는 왜 내 탓이야? 속은 사람이 잘못이지. 남편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통화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형이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주버님은 뻔뻔하게 자기 탓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결혼 초기 아주버님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는 소소하게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대출을 빌려서 안 갚거나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주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는 사기 수준의 사고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투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이것과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말이 투자이지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그 생각에 이르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고 나기 직전에도 돈을 좀 달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도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다면 좀 더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았어요. 어줍지 않게 합의해주면서 넘어가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아주버님에게 사기를 당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애초에 속일 마음으로 사기를 친 것이라는 것만 밝혀도 아주버님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남편 휴대전화에는 아주버님의 사기 자백 외에도 사기 피해자에게 입금한 입금 내역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사업을 한다며 투자금을 받는 사업체와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너 보험금 아직이니? 어서 네 아주버님 주라니까.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아주버님의 본 모습을 알기 전이었다면 시어머니가 또 보험금 달라고 닥달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아주버님의 상황을 알고 나니 시어머니의 전화가 다르게 들렸어요. 뭔가 다급한 듯한 말에서 아주버님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라고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대화를 이어가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보험금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대요. 사고 경위 조사도 해야 하고 뭐 이것저것 확인하다 보면 시일이 걸린대요. 급하게 필요하세요? 그럼 거기 말고 다른 보험도 없니? 아니면 아범이 남기고 간 거라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요. 보험은 따로 받고 뭐에 다 쓴 건지 그 흔한 비상금조차 없네요. 아유, 넌 무슨 돈이 하나도 없니? 이러다가 사람 찾겠네. 아유. 시어머니는 오로지 돈을 받을 생각뿐인지 아니면 제게 아주버님이 사고를 쳤다는 것을 알리기 싫은지 티내지 않았어요. 이러다가는 아주버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제가 넌지시 먼저 말했습니다. 왜요?
아주버님한테 무슨 일 있으세요? 너도 알고 있었니? 남편에게 조금 듣기도 했고요. 아주버님이 며칠 전에 찾아오셨어요. 안다니 이야기하기 편하겠네.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니? 투자한 사람 중에 몇 명이 꼬투리를 잡은 모양이야. 어머님, 그러지 말고 제가 댁으로 갈게요. 저는 어떤 일인지 알아보려고 시댁으로 갔어요. 아들이 태어난 그날 이후로 처음 간 시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를 감싸고 있다가 제가 다가오자 방귀든 몸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시댁에는 아주버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주버님은요? 속상했는지 밤새 술 먹고 와서는 아직 잔다. 그래, 일을 어쩌면 좋겠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이것 봐라. 이런 게 집으로 왔어. 경찰서에서 오라는데 네 아주버님은 도통 갈 생각도 없고 이거 보험금 들어오면 합의금으로 주면 된다고 그러고 있다. 보험금 언제 나오겠니? 시어머니는 제가 시어머니 편을 들고 아주버님에게 보험금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날 세우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했고요. 그랬더니 아주버님이 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좀 더 알아보겠다며 경찰서에서 온 우편물을 챙겼어요. 그리고 보험금 좀 빨리 받아달라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넌지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사기가 아니려면 아주버님 하시는 사업이 안정적이고 아주버님이 피해 금액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아주버님 이름으로 된 자산이라도 있으면 사기까지로는 안 몰릴 수도 있고요. 자산은 무슨 아무것도 없어. 제가 조언 아닌 조언을 하자 시어머니는 귀 기울여 들었어요. 제가 아주버님을 도와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는지 솔직히 대답도 했어요. 아주버님이 피해 금액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산도 없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시어머니도 아주버님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얽혀있는 일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지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매번 사고만 치는 아주버님도 문제지만 사고만 치는 아들로 키운 시어머니의 잘못도 컸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홀로 이 뒷감당했으면 됐지. 또 얼마나 바라며 남편과 아들의 목숨값으로 이런 하찮은 곳에 쓰려고 하는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만 밀었던 아주버님의 뒷수습을 이제는 시어머니가 하길 바랐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유일하게 가진 살고 계신 집을 아주버님에게 넘겨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님 집 명의라도 아주버님 앞으로 넘겨주세요. 그거라도 있어야 아주버님이 사기로 안 잡혀가요. 내 집을? 그러다가 집이라도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집은 좀 그렇지. 그러다가 아주버님 큰일이라도 나시면요.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아요. 이번에 사업도 무리하게 하신 것 같던데 보험금 나오기 전에 급한 불이라도 끄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일부러 겁을 주었습니다. 아주버님에게 안 좋은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집을 넘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좀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때 때마침 아주버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엄마. 엄마 나 감방 보낼 거 아니잖아. 나도 금방 해결할 수 있어. 잠깐만 도와줘. 그래도 우리가 이 집이라도 없으면 어떡해. 엄마는 나 깜빵 보내놓고 이 집에서 혼자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어? 엄마 아들 못 믿어? 이거 잠깐이야. 다음 주에 또 투자금 들어오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잠깐, 진짜 잠깐만 가지고 있을게. 그래요, 어머님. 그 잠깐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하겠어요? 아주버니까지 나서서 이야기하자 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시어머니는 집을 아주버님에게 넘겼습니다. 장남이 뭐라고 집까지 넘기나 싶었지만 제게는 오히려 잘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흘리듯 전했어요.
보험금이 며칠 뒤면 들어올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아주버님은 뭐가 그리 당당한지 경찰서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서에서 몇 차례 전화도 오고 찾아도 오니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집도 생겼겠다. 보험금도 며칠 뒤면 들어온다고 했겠다. 못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함정인 줄도 모르고 당당하게 가는 아주버님을 보고 있자니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겨우 꾹 참고 저도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에 갔더니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경찰서 복도에서부터 들렸어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은 듯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엄연한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분명 이분들에게 사업 설명했고 이분들이 저를 믿고 투자를 해주신 거라고요. 말만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이 한두 개입니까? 그런 것들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정 투자를 원치 않는다고 하니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알아보니 그런 식으로 사기죄만 조사받은 이력이 있네요. 그것도 제 비즈니스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과 빚은 작은 해프닝입니다. 그분들 투자금 제가 다 돌려줬지 않습니까? 이번이라고 뭐 못하겠어요? 아주버님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경찰 앞에서도 뻔뻔하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뻔뻔함이 있으니 이런 사고도 쳤을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더 이상은 저도 다른 사람들도 아주버님과 시어머니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소리치는 아주버님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주버님은 뜻밖의 장소이지만 제가 아주버님이 친 사고를 수습해 줄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지 오히려 반겼습니다. 재수씨, 안 그래도 잘 왔어. 여기 형사님께 합의금 언제 지급해 줄지 이야기 좀 해줘. 저 며칠 전에 연락드렸던 사람인데요. 중고 갖고 계시다고요? 뭐, 중고? 네, 그동안 이 사람이 쳤던 사기 증거 모두 담은 겁니다. 뭐, 사기 증거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뭐긴 뭐예요. 당신이 그동안 쳤던 사기 증거들이지. 그건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뭐, 당신 사기 증거? 너 보험금 안 내놓으려고 수수른 거지? 그 보험금은 애초부터 당신 몫은 없었어. 내 남편과 자식 목숨값이 당신 사기 뒤치다거리나 하려고 있는 줄 알아? 저는 그동안 꾸역꾸역 불렀던 아주버님이라는 호칭부터 버렸어요. 애초에 연을 끊고 지낸 데다가 남편도 세상을 떠났는데 더 이상 아주버님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정도 없이 남처럼 지내놓고는 아주버님이라고 안 부른 것에 화를 내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파악하지 못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중고 잘 모으셨네요. 사기인 걸 알면서도 투자받았다면 명백한 사기가 인정됩니다. 게다가 비슷한 방법으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네요. 네, 수익도 하나도 나지 않는 사업이면서 투자받고 있고요. 높은 수익률을 담보하듯이 설명한 뒤 받은 투자금은 이미 개인적인 용도로 다 사용한 상태입니다. 몇 번 이런 식으로 사기 이력이 있다 보니 빠져나가는 방법도 잘 알고 있어요. 고소하는 몇몇 사람에게만 합의금을 주며 대충 해결하고 넘어가는 식입니다. 분명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사업을 뭘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계속 들으실 거예요?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잖아요. 증거 확인하고 다시 조사합시다. 제가 아주버님의 그동안 사기 수법을 줄줄 읊어대자 아주버님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니라고 부정하기에는 증거가 눈앞에 있었으니 쉽게 말하지 못한 거예요. 우기기만 하면 해결될 줄 알았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경찰서에 다녀오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울며 불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니 아주버님 명의로 바꾼 집이 날아가게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주버님은 경찰서에, 시어머니는 길바닥으로 나앉은 거예요. 아주버님과 시어머니의 잘못으로 일이 이렇게 됐으면서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탓을 했어요. 남편이랑 자식 앞세우더니 이제는 시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쫓아?
어머님,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어머님을 길바닥에 내쫓은 건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던 장남 때문이라고요. 뭐? 네가 우리 장남을 사기꾼으로 만들어 놓고 뭐가 그렇게 뻔뻔해? 아주버님 사기치고 다니시는 거 어머님도 알았잖아요. 알면서도 제게 보험금 내놓으라고 했고 아주버님 사업하시는데 도와주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건 공범 아닌가? 아주버님이 이렇게 된 데에는 어머님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너? 아, 그리고 아주버님이 하시던 사업인데 아주버님이 어머님 집이 그렇게 될 줄 정말 몰랐을까요? 제가 증거만 내놓지 않았다면 아주버님은 어머님 집을 넘겨주고 사기꾼 신세를 면했을 거예요. 늘 그렇게 했잖아요. 그동안 남편이 짊어졌던 아주버님 뒤치다꺼리 이제 어머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 모든 것이 장남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걸 지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어머님이 그렇게 감싸던 장남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는 없으니까요. 그나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저도 더 이상 시댁과 얽힐 이유가 없으니 그런 말을 할 사람이 더는 없다는 걸 시어머니는 알까요? 어쩌면 평생 알지 못할 거예요. 평생을 장남만이 최고라고 여기며 이번처럼 잘못된 선택이 장남의 탓도 자신의 탓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의 빈자리는 제게는 컸어요. 집으로 돌아와도 반겨주는 이가 없고 더 이상 품을 수 없는 아들이 그리웠어요. 보험금 때문에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과 씨름하느라 조금은 잊었던 남편과 아들의 빈자리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 남편과 아들을 추억하며 지내다 보니 마음만큼은 혼자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게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것처럼 씩씩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혼해서 얻은 가족과 어떻게 지내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한 이상적인 가족과 함께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가족이라고 부를 사람이 남지 않아서인지 가족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저려오네요.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